집착의 본질, 내가 아닌 것을 움켜쥐는 고통.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다. 에리히, 프롬. 무언가를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손이 먼저 아프다. 사랑이든 명예든 누군가의 인정이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꼭 나의 것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대부분은 내가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고통이 시작된다. 집착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정체성의 문제다. 사람은 원래 불안한 존재다. 그 불안을 덜기 위해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봐달라는 인정에 자신을 묶는다. 하지만 그 불안은 집착으로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것으로는 내 안을 완전히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너의 것도 너의 것이 아니다. 불교 선어 중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으기 위해 평생을 아꼈다. 하지만 정작 자식은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고 노인은 그 돈을 쓸 일이 없어졌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친구들은 하나둘 요양병원으로 들어갔다. 그가 남긴 것은 숫자뿐이었다. 숫자는 많았지만 그 안에 사람은 없었다. 집착의 가장 잔인한 점은 끝까지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엔 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일에 내가 붙잡혀 있는 걸 깨닫게 된다. 마치 내가 개를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개줄에 묶인 셈이다. 쥐고 있는 손이 떨릴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붙잡고 있을수록 상처가 된다. 정의 신. 사람은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가장 아픈 지점을 감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집착하는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지점이다.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사람이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가난보다 무가치함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자신감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실 가장 불안한 사람이다. 그러니 집착은 늘 이렇게 말한다. 나 이거 없으면 무너져.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다. 그것 없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힘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라이프니츠. 어떤 여자가 있었다.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의 SNS를 매일 확인했다. 자신은 이미 관계를 떠났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그 안에 갇혀 있었다. 그녀가 진짜 놓지 못한 것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버려졌다는 감정이었다. 그 감정에 중독된 것이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저 사람은 행복할까? 비교와 회상과 증오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훼손했다. 이처럼 집착은 대상이 아니라 상태다. 그래서 누군가를 놓아도 또 다른 대상에게 집착한다. 집착은 대상만 바꿔가며 자신을 지배한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산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살기 위한 것인지, 망가지기 직전의 안간힘인지, 물건도, 사람도, 명예도 내가 움켜쥔 이유를 묻기 시작해야 한다. 집착은 결핍의 다른 말이다. 그리고 결핍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메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텅 빈 채 살아가게 된다. 집착은 마치 찬물에 젖은 옷과 같다. 처음엔 따뜻하지만 결국 체온을 빼앗는다. 이름 없는 스승의 말,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날 지켜줄 것 같았다. 그 직장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았다. 그 물건이, 그 명예가, 그 관계가 나를 완성시켜줄 것 같았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나를 완성시키는 건 나를 비워낼 때다. 비워야 내가 보인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지금 당신이 움켜쥔 것은 무엇인가? 놓으면 불안하고 쥐고 있자니 아픈 그것. 그게 바로 당신을 망가뜨리는 중이다. 조금씩 놓아보자. 하루 한 번이라도 그 집착에서 등을 돌려보자. 돌아서는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보일 것이다. 온전히, 조용히, 담담하게, 그리고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자유는 쉼이 아니라 노음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삶을 망친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루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를 잃는다. 타인의 시선이 나의 거울이 되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사람은 원래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욕망이 지나치면 삶은 방향을 잃는다. 잘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잘 보이고 있는가에 매달리게 된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좋아할 만한 삶을 선택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 알랭드 보통 어느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는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늘 불안에 시달렸다. 이유는 단순했다.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동창의 SNS 게시물, 언론 인터뷰, 주변의 박수갈채. 그것들을 볼 때마다 그는 나도 더 보여줘야 한다는 조급함에 휩싸였다. 이처럼 인정 욕망은 끝이 없다. 처음에는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해진다. 작은 박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게 된다. 그 순간 인생은 무대가 되고 우리는 그 무대에서 자신을 연기하게 된다. 인정은 마약과 같다. 순간은 달콤하지만 곧 더 큰 결핍을 만든다. 익명의 심리학자. SNS에 올린 글에 좋아요가 적게 달리면 괜히 하루가 찜찜하다. 주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내가 틀린 것 같아 불안해진다. 누군가 내 외모나 능력을 칭찬해주지 않으면 괜히 위축된다. 이건 단순한 민감함이 아니다. 이미 나라는 기준이 나 바깥에 있다는 증거다. 진짜 자유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카미,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칭찬받기 위해 공부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몸을 혹사했고 결혼 후에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고 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에 울컥한 사람이라면 지금 멈춰야 한다. 누군가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습관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기준은 늘 조금 더라는 말로 다가온다. 조금 더 날씬해야, 조금 더 부자여야, 조금 더 젊어 보여야. 모든 인정의 끝은 부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와이틀리. 인정받는다는 건 종종 착각이다. 그들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보여준 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인정은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하고 불쑥 찾아온 비난 앞에 무너져 버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더 몰두하게 될 때 인생은 점점 피곤해지고 공허해진다. 인정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지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니다. 쥐려고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당신이 정말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이다. 미셸 드 몽테뉴.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기 전에 내 마음에 물어야 한다.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좋아하는가? 나는 지금 나로서 충분한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제야 삶이 편안해지고 모든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인정은 받을수록 외롭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알아본다. 보여주지 않아도 느낀다. 그건 눈빛이고 침묵이고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다. 그러니 오늘은 질문을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토록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걸까로. 그 질문 안에 진짜 나의 결핍이 있다. 그 결핍을 마주하는 용기가 생길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이 된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기 소멸.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이지만 때로는 한 사람이 전부를 짊어지고 가는 착각에 빠진다. 롤랑 바르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거나 자기 부정이거나 혹은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자기 소멸일 가능성이 높다.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은 사실 이상하다. 빠지면 허우적대게 되니까. 건져 올리는 사랑이어야 한다.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점점 자신을 잃는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머리를 바꾸고 취미를 버리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줄였다. 처음엔 사랑하니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웃지 않았고 점점 조용해졌고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다. 결국 남자는 그녀에게 말했다. 넌 예전 같지 않아.
웃긴 말이다. 그녀는 그가 원한 대로 변했을 뿐인데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사랑은 둘이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그건 연극이다. 오스카 와일드. 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렇게 쉽게 자신을 포기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혼자 남겨질까봐, 외면당할까봐, 혼잣말처럼 말하고 또 확인한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식의 희생은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나를 구하지 못했고, 그 사람도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를 지우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함께 보여주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사르트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거운 역할극을 떠맡는 이들이 많다. 좋은 연인, 헌신적인 남편, 이해심 많은 아내. 하지만 이런 타이틀은 결국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언제나 실망을 낳는다. 사랑은 조건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줘야 해라는 방식은 결국 감정을 거래로 바꾸고 언젠가 감정의 통장이 바닥나면 서로에게 빚만 남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내가 사라져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알랭 바디우.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연애 중 상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다. 싫은 것도 했고 하고 싶은 건 참았다. 상대는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이내 지루해졌고 떠났다. 남자는 이유를 몰랐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상대는 나와 사랑하고 싶었던 거지. 맞춰준 사람과 사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같이 있음이지 사라짐이 아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너의 이상에 맞춰지는 나를 연기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때때로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희생이 반복되어 자기 부정이 되면 관계는 병든다. 어느 한쪽이 매번 참아야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폭력이다. 그리고 그 폭력의 시작은 대부분 괜찮다는 자기기만이다.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 사람도 언젠간 바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대신 참은 사람이 먼저 부서진다. 사랑은 대등해야 한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 이해받지 못하는 이해는 착취가 되고 계속 반복되면 자기 혐오로 이어진다. 사랑은 이해의 반복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다르고 그래서 사랑한다. 같아지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분명하게 만드는 일이다. 정현종.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거울을 한번 보자. 그 안에 당신이 여전히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그림자만 남아있는가? 자신을 지운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 사랑받는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만든다.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더 당당하게. 그 사람과 함께여서 내가 더 나다워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진짜다. 사랑을 했는데 내가 사라진다면 돌아봐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멸이다. 오늘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죽이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단단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 사랑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면 사랑을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랑도 나 자신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워야 내 것이 된다. 떠나보내기의 철학. 그릇은 비어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다. 노자. 사람들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애쓴다. 시간표를 빽빽하게 채우고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방 안 구석구석까지 물건들로 채운다. 허전하지 않기 위해, 부족하지 않기 위해, 어쩌면 스스로가 빈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삶은 채운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워낼수록 더 선명해진다. 문제는 비우는 것이 두렵다는 점이다. 놓는 순간 잃을까봐, 비우는 순간 공허할까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껴안은 채로 살아간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주는 것이다. 틱나탄.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의 옷장과 물건 하나도 치우지 못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옷을 정리하는 척하며 말을 걸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실은 그 빈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손자녀가 말했다. 할머니, 이 옷 입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물건을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떠나보낸 게 아니었다. 품어주었던 것이다. 비운다는 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다. 그건 애써 버리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놓아주는 일이다. 사랑했던 기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든 감정이든 상황이든 한참을 안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그 안에 담겼던 내 마음을 보내주는 일이다. 가지고 있을수록 멀어진다. 놓아야 가까워진다. 헤르만 헤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안다. 품에 안고 있던 아이가 커서 독립할 때 눈물은 흘러도 그건 슬픔이 아니다. 자유롭게 보내주는 마음 속에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떠나보내기란 결국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고백이다. 그 고백이 없을 때 사람은 미련으로 남고 관계는 상처로 마무리된다. 사람은 잃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다. 잡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다면 그건 이미 너무 오래 버틴 것이다. 관계든 감정이든 쥐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때로는 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이다. 장작 그루 속 오래된 감정을 비우면 새로운 감정이 들어온다. 과거의 사람을 놓아야 현재의 사람이 내 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실패했던 나를 용서해야 오늘의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어떤 남성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실패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밀어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움츠러들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숨겼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건 과거야. 넌 이미 거기 없잖아. 그 한마디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했다. 그 실패를 떠나보냈다. 그 후에야 그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 무엇을 비워야 할까? 남겨진 물건? 사람? 감정? 아니다.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은 내가 버리지 못한 이유다. 왜 나는 그것을 쥐고 있었는가? 왜 나는 지금까지 떠나보내지 못했는가? 그 물음 안에는 미련이 있고 후회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비워낼 준비가 된다. 무언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되찾는 일이다. 마르셀 프루스트. 오늘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어보자. 마음속 서랍도 함께.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누군가의 말.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 잘하려다 지쳐버린 나 자신.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보자. 버리라는 게 아니다. 인사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너 없이도 괜찮아.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워야 내 것이 된다. 비워야 내가 선명해진다. 남는 건 결국 나랬습니다. 고독 속에서 완성되는 인생. 결국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쇼펜하우어.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배웠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롭고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끝까지는 함께하지 못한다는 진실을. 병실의 마지막 불빛 아래, 장례식장의 고요한 의자에서, 혹은 허무하게 돌아온 전화기 속 침묵에서 그때 문득 깨닫는다.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라는 것을. 고독은 인생의 끝에서야 느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늘 곁에 있었고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감정이었다. 시끌벅적한 관계 속에서도, 붐비는 모임 속에서도, 깊은 밤 혼자 방에 돌아왔을 때 문득 들이치는 고요함. 그것이 바로 고독이다. 그 고독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진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혼자 있는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 여기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파스칼. 한 노인이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처음으로 홀로 밥을 해먹었다. 쓸쓸했지만 그 순간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작은 정원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직접 만든 국을 먹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지만 그는 결코 비어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드디어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고독을 피하려 한다. 연애로, 일로, SNS로, 끝없이 외부 자극으로 자신을 채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 어김없이 찾아오는 낯선 공허함. 그것이 바로
진짜 나가 없는 삶이 만든 그림자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장폴 사르트르. 혼자라는 건 누군가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와 마주하는 상태다. 그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무엇에 화가 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감정에 취약한가? 이런 질문들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 사람은 깊어진다. 깊어진다는 것은 곧 단단해진다는 뜻이고, 단단한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감정을 나 스스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와 있어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독은 나를 닦는 연습이다. 번잡한 세상 속에서 흐려진 나를 다시 선명하게 만든다. 리처드 요이트. 지금 이 순간 혼자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외면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기회를 받은 것이다. 남의 말, 남의 감정, 남의 기대 속에서 흔들려온 당신에게 이제는 자신만의 속도로 숨 쉴 시간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무서운 것은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사람은 누구와도 진심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그리고 어떤 관계든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깊이가 달라진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자신 속에서 완성된다. 사랑도, 이별도, 성공도, 실패도 결국 지나간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은 나는 남는다. 남는 건 결국 나다. 그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인생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끝에서야 알게 된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나 사이의 관계였다는 것을. 무명. 그러니 오늘 조용히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자. 잘 지냈니? 그 한마디로도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당신이 당신에게 도착하는 길이다.